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부산 전구에 살고 있던 30대 여성 전씨. 2019년 10월 21일 이날 그녀의 가족들은 전씨로부터 의미심장한 문자를 받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당분간 연락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시각 전씨의 직장 상사도 동일한 문자를 받았죠. 상사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바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그녀는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너무도 갑작스러운 통보에 가족들은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딸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고급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청했죠. 딸 집에 좀 방문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띵동, 관리소 직원이 전씨 집에 초인종을 눌렀어요. 근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문을 따고 들어갈 순 없잖아요. 결국 직원과 또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요. 강제로 도어락을 뜯고 내부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잠시 후 욕실에서 사망해 있는 전씨를 발견합니다. 발견 당시 그녀는 샤워 수전에 스마트폰 충전기 줄을 걸고 목을 매단 채 사망해 있었습니다. 이게 딱 봤을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할 어떤 힘든 상황이 있었던 걸까? 잠깐 전씨에 대해 좀 알아보면 그녀는 당시 유명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게임 기획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출중한 능력을 인정받았고 덕분에 많은 돈을 벌었던 어떤 약간 자수성가 스타일이에요. 전씨가 살고 있던 그 아파트 역시 부산에서 고급 거주지로 손꼽히는 곳이고요. 심지어 이사를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가족들과 불화? 전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가족들은 전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결코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냐 싶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전씨가 연락이 두절되기 직전까지 친구와 아주 일상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혹시 타살? 의심을 해보긴 했지만 그렇다기에 현장이 너무 깨끗했어요. 누군가가 강제로 침입을 한 흔적도 없고요. 또 성폭행을 당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녀의 시신을 살펴보면 경찰이 문득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마치 누군가에게 구타를 당한 듯 타박상이 몇 개 보이는 겁니다. 또 전씨가 목을 매단 그 샤워 수전은 높이가 좀 낮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높이에서 극단적 선택을 결정한다? 이게 좀 무리가 있어 보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집안 내부를 더 수색해보던 경찰이 문득 피해자 핸드폰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사라져 있었죠. 그래서 즉시 경찰이 마지막 신호를 추적하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게 집에서 꽤 떨어진 장소에서 신호가 끊겨 있습니다. 이상해요. 그래서 경찰은 타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죠. 우선 가장 먼저 그녀가 살던 아파트 CCTV를 확보했고요. 드나들었던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조사합니다. 그러던 중 한 남자가 포착되는데 이게 좀 수상해요. 왜냐면 그는 전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직전인 10월 21일 오후 3시 39분 이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얼마 안 돼 떠났습니다. 근데 아파트 거주자는 아니었죠. 근데 기록을 좀 더 보니까 바로 전날인 10월 20일에도 전씨의 아파트를 찾아갔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씨가 사는 층에 내렸지만 또 얼마 후에 떠났고요. 부산경찰서는 서둘러 이 CCTV 속 남성을 추적했고 경찰로 소환하게 돼요. 그는 당시 26살의 A씨. 사건 당일 전씨의 집에 갔습니까? 라는 부분에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근데 그는 전씨와 알던 사이가 아니에요. 일면식도 없는 완전 낯선 사람인 거죠. 그런데도 전씨 집을 찾아간 이유가 뭐냐? 바로 중고거래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 전씨는 최근 중고 사이트에다가 소파를 올려놨어요. 그걸 A씨가 관심을 보였고 직접 소파를 보기 위해서 전씨 집을 방문했다는 설명. 근데 A씨는 나는 그것뿐이다. 중고거래를 하려고 했던 것뿐이다. 죽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좀 더 그를 이제 추적을 하다가 결국 A씨의 계좌를 살펴본 경찰이 아주 결정적인 걸 발견합니다. 죽은 전씨 계좌에서 그에게 몇 번에 걸쳐 돈이 이체된 걸 찾아낸 거예요. 아니, 물건을 사는 사람은 지금 이 A씨인데 왜 전씨가 돈을 보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추궁을 하는데 우물쭈물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만 하고 있죠. 게다가 증언 내내 아주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경찰은 이거다 싶었고 그의 행적을 자세히 조사했고 또 핸드폰 포렌식을 감행합니다. 그렇게 궁지에 몰린 A씨는 결국 자신이 전씨를 살해한 것을 고백하게 되죠. 중고거래하려고 만났다가 이게 살인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범인 A씨가 밝힌 사건의 전말을 좀 들어볼까요? 사건 전날인 10월 20일 오후 3시 A씨는 전씨가 중고 사이트에 올린 그 소파 판매 글을 발견했고요. 구매를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전씨에게 연락을 취했죠. 제가 소파를 좀 직접 보고 싶은데? 이 말에 전씨가 집에 와도 된다고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30분 뒤인 3시 27분 A씨가 부산 진구에 있는 전씨의 아파트를 방문했죠. 그는 소파를 받고 당장 구매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집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날은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인 21일 A씨가 제가 이 소파 사이즈를 좀 더 측정해 볼 수 있을까요? 하면서 한 번 더 전씨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A씨에 따르면 이때 그 집에 들어가서 소파 가격 좀 깎아달라고 묻게 되죠. 근데 여기에 전씨가 단칼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A씨 주장에 따르면 이런 과정에서 전씨가 뭐 이런 걸 깎으시려고 해요 라고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과 욕설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이 들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증언. 과연 이건 사실일까요? 전씨를 죽인 이후 A씨가 보인 행동, 이건 우발적인 살인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 보입니다. 그는 전씨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 가져갔고요. 출입문 카드키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훔쳐왔어요. 그 다음에 이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은행 앱으로 8번에 걸쳐 약 2,6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합니다. 즉 이 말인 즉슨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비밀번호를 알아낸 거예요. 또 600만 원의 현금도 인출했고요. 한편 A씨의 이 가해자 A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해 본 결과 그의 유튜브 계정에 의미심장한 검색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 방의 기절, 한 방의 쓰러뜨리기,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된 영상을 연이어 시청한 기록도 남아 있고요. 자, 그러면 혹시 중고 거래를 빌미로 타겟의 집에 접근해서 그녀를 한 방에 기절시키고 이런 강도짓을 계획한 건 아닐까라는 시나리오가 딱 나오게 되죠. 그럼에도 A씨는 여전히 우발적 살인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신과적인 질환을 오래도록 알아와서 감정 조절이 힘들다 보니 화가 나서 A씨 얼굴을 몇 대 때렸을 뿐이다 라고 주장해요. 여러분, 이 A씨라는 사람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사건이 벌어지기 2달 전에 일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일정한 수입이나 또 직업이 전혀 없던 상태죠. 그 무렵에 온라인 게임으로 만난 여자친구, 그녀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합니다. 근데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생활고에 시달렸죠. 그러다 결국 사채에 돈을 댔고 점점 빚이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돼요. 아니, 이런 와중에도 A씨와 그의 여자친구는 분수에도 맞지 않는 사치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A씨는 하루 30만 원의 사용료를 내면서 외제차를 빌려 탔고요. 아마 렌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친구한테는 명품을 선물하고요. 물론 모든 이 비용은 사채돈에서 빌려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계속 불어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빚독촉은 하죠. 돈은 갚아야 하죠. 근데 능력은 없죠. 그래서 생각한 게 강도살인? 경찰은 A씨가 돈을 목적으로 전씨에게 계획적으로 접근을 했고 살해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걸 토대로 경찰이 재구성한 사건의 전말을 보면 전씨가 중고 사이트에 소파를 120만 원에 올렸습니다. 우연히 이걸 본 A씨가
이런 고가의 소파를 소유할 정도라면 분명 돈이 많을 거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일단 직거래를 제안하게 되는데요. 판매자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졌는지, 또 가족은 함께 누가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렇게 먼저 전 씨의 집을 방문합니다. 와서 보니까 고급 아파트예요. 게다가 젊은 여성이 여기서 혼자 살고 있죠. 그러니까 범행 대상으로 딱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는 계획살인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전화를 걸었죠. 제가 소파를 측정도 하고 좀 가져갈 생각이 있어요 하면서 한 번 더 방문을 요청했고요. 여기서 계획살인인 게 또 드러나는 아주 자명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소파라는 게 부피가 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성인 남성이라도 이걸 혼자 운반할 생각을 좀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범행 당시 그날 그는 호롤단신 그냥 혼자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소파를 가져갈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전 씨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A 씨는 그녀를 폭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겁에 질린 그녀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또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냈고요. 그런 뒤에 쓰러져 있는 전 씨의 목 부위를 밟아서 경부 압박으로 사망토록 만듭니다. 전 씨의 숨이 끊어졌지만 그는 그녀를 끌고 욕실로 향했고, 거기서 마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현장을 위장한 겁니다. 그 후 전 씨의 휴대폰으로 가족과 지인들한테 연락하기 힘들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앞뒤가 좀 들어맞는 것 같죠? 근데 이런 증거와 정황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A씨의 태도는 여전히 뻔뻔합니다. 끝까지 우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유튜브 검색은 뭐죠? 한 방에 쓰러뜨리기? 그런 걸 누가 검색해요? 그는 내가 이런 동영상을 찾아본 이유는 전 씨를 다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빚 독촉 때문에 언제든지 사채업자들이 올 수 있으니까 그걸 대비한 거다 라고 설명합니다. 청산 뉴스죠. 무엇보다 소파 살게요 하면서 아파트에 왔는데 혼자 왔었잖아요. 심지어 운반할 이동 수단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소파를 들고 갑니까? 그러니까 몸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중고 거래는 그냥 핑계였고, 이 고급 아파트에 혼자 사는 여자한테 얼마 뜯어낼지 그것만 기대하고 온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훔쳐간 돈으로 뭘 했냐고요? 돈의 일부는 여자친구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인들 선물을 사는 데 썼어요. 선물을 지금 심지어 이 피해자한테 훔친 돈으로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려고 하기도 했었죠. 사건 발생 7개월이 지난 2020년 5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한결문을 보니까 체포가 된 이후에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 정도예요. A씨는 억울하다면서 항소했지만 기각이 되었고요. 결국 무기징역은 확정되었습니다. 사망한 전 씨는 처음부터 부유하게 살던 사람은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또 개발자로서의 성공을 이제야 좀 맛보고 있었던 거예요. 악착같이 일해서 힘들게 집 마련했고 또 가족과 함께 살 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는데, 그녀가 사망하기 직전 이제 A씨가 갑자기 들어와서 막 공격을 퍼부었죠. 그녀는 극도로 겁에 질려 있었고 무릎을 꿇고서 잘못했다, 살려만 준다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간절히 애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나중에 법정에서 알게 된 전 씨의 어머니는 이 딸의 참담한 마지막 모습에 오열하고 결국 쓰러지고 말았고요.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잃었다는 건 정말 그 어떤 말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분개할 만한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전 씨가 사망하기 전에 한 커뮤니티에 집 인테리어를 담은 사진들을 게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두고 일부의 네티즌들이 아니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사건을 당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고인을 모독하는 겁니다. 심지어 범인 A씨 역시 법정에서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씨가 막 비아냥거려서 내가 죽였다,
마치 피해자가 죽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죽인 거라는 아주 황당한 주장입니다. 물론 그날 현장의 진실은 두 사람만 알 수 있죠. 하지만 그걸 다 떠나서 어떤 이유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용인할 순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이사했다고 집 공개하는 영상도 찍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또 인스타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대해 공간을 알려주는 영상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걸 다 싸잡아서 잘못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이걸 설명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할 뿐입니다. 최근 중고거래가 굉장히 보편화되면서 또 사기당하는 걸 피하기 위해 직거래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사건이 말해주고 있죠. 낯선 이와 만나는 직거래는 반드시 사람이 많이 오가는 장소 또는 제3자가 동행해서 안전한 곳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저도 이 대본을 보고 얼마 전에 가습기를 거래 하나 했는데 밤에였어요. 근데 저도 이제 남자친구하고 동행을 해서 가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사건을 통해 좀 경각심이 더 생기는 거겠죠. 혹시라도 혼자 거주하는 여성분이시라면 함부로 누군가를 집에 들이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범죄는 여러분,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마음, 그 메시지를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